오늘은 한국의 국군의 날 분열식을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누구냐고요? 방콕에 거주하며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기자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취재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직접 볼 기회가 생겼어요. 사실 몇 년 전 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3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하고 근거 없는 소리였는지 이번 분열식을 보면서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과연 이런 장면을 보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각국의 군사 전문 기자들과 외교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분열식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어요. 한국군의 각종 최신 무기와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등장하자 저도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기 박람회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특히 행사에 등장한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K9 자주포, 그리고 무자비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 등이 줄줄이 등장하자 제 옆에 있던 외국 기자들도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다 국산 무기들이라고? 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지? 대단한데. 주변의 이런 반응을 들으며 저 역시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몇몇 군 관계자들은 자랑스럽게 이제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순간 태국 국방부 장관이 했던 무례한 발언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저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정말로 알기나 하고 한 말일까. 그러던 중 행사에서 특별히 눈길을 끈 또 하나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족보행 로봇 일명 로봇계였어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로봇은 군사적 용도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지뢰 제거, 그리고 위험한 작전에 사람 대신 투입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로봇이 등장하자 태국에서는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장난감 같다. 저게 무슨 전쟁에서 쓸 수 있겠냐는 식의 비난이 이어지더군요. 심지어 일부 태국 SNS에서는 로봇계를 조롱하는 밈과 패러디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들도 로봇계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배터리가 금방 방전된다. 조금만 거친 지형에서도 넘어지기 쉽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어요. 이런 보도를 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첨단 로봇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단지 장난감으로 치부해버리다니 로봇계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더군요. 사실 로봇계는 단순히 걷는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마이클은 이 로봇이 지뢰 제거와 같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 정찰, 인질 구출 작전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합니다. 사람 대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또한 로봇계는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감시와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대로 해야 할 일을 로봇 한 대가 수행할 수 있다니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그 가치는 단순한 장난감으로 치부할 수 없겠죠. 로봇계 기술이 발전하면 나중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보조장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태국이 이런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비웃고 있다니 참 답답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중 K2 전차, K-21 장갑차, 그리고 국산 전투기 KF-21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무기는 현무5 미사일이었어요. 분열식 현장에서 이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비롯해 주변에 있던 다른 군사 전문 기자들까지 숨을 죽이며 그 자태를 지켜봤어요. 길이가 무려 20m에 달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천천히 끌려 나오는데 그 거대한 크기와 위압감이 화면 너머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저는 무심코 손을 꽉 쥐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 미사일 하나만으로 적국 전체를 한순간에 침묵시킬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특히 이 미사일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이라니
보통 미사일의 탄두가 1톤 내외인 걸 생각하면 무려 8배나 되는 셈이죠.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체감이 잘 안 되겠지만 이 정도의 탄두 중량이면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있는 벙커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위협용이 아니라 적의 지휘부를 한 방에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이 무기가 지닌 전술적 의미가 얼마나 막강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현무5 미사일이 대단한 이유는 그 정밀도입니다. 정확도가 몇 미터 이내라니 군사적으로 핀셋 폭격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더군요. 이 미사일이 발사되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미사일이 가진 위협력은 그 파괴력만큼이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무5는 그 둘 다를 완벽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 또한 뛰어났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 쉽게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겠죠. 이 미사일의 발사 방식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발사 순간에는 냉각된 상태로 차갑게 출발한 뒤 공중에서 엔진에 불이 붙으며 점차 가속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발사 직후의 안전성도 크게 개선되었고 적의 요격망을 피하기에도 훨씬 유리해진 거죠. 이런 기술력은 단순히 몇 년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자들이 무려 10년 넘게 이 미사일의 연구와 개발에 매달려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현무5가 탄생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현무5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사거리 해제 덕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 사거리 제한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최근 이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의 사거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현무5는 그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들까지도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 미사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국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야 다행이지만 만약 이 미사일이 적대국의 손에 들어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현무5의 등장은 한국군이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방어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독립적인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 미사일을 평화의 무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무5의 개발 목적은 단순히 공격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전쟁을 억제하고 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어 전쟁 자체를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어요. 미사일 하나가 적국의 지휘부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누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분열식이 끝난 후에도 이 미사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현무5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했습니다. 한 기자가 제게 물었죠. 미국에서 이 미사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국도 이 미사일을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맹국이기에 다행이지 만약 이 미사일이 적국의 손에 들어갔다면 큰 위협이 될 거라 평가할 겁니다. 제 말에 옆에 있던 동료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방어만을 위한 군대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이번 분열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KF-21 보람의 전투기. 그 비행 장면은 말 그대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 전투기는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스텔스 성능까지 갖춘 다목적 전투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현재 KF-21을 개발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총 8개 나라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전투기 독자 개발국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니 한국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무기 원조 없이는 자국을 방어할 수도 없던 나라였죠. 전쟁 직후에는 제대로 된 공군기조차 없어 미군의 중고 전투기를 구입해 겨우 군사력을 유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스스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건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선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KF-21의 개발 초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결국은 외국 기술에 의존할 거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개발 비용 문제와 기술적 한계 때문에 프로젝트가 여러 차례 좌초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꾸준히 항공기술을 발전시키며 엔진 개발, 기체 설계, 항공 전자장비 등 모든 면에서 자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2022년에 첫 비행에 성공하며 KF-21 보라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65%라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고 앞으로 80% 이상을 목표로 계속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니 한국의 기술 자립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KF-21의 성능을 보면서 특히 감탄했던 부분은 그 다목적 활용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대공 전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해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도 있고 최신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공군력뿐만 아니라 해군과 육군의 전략적 임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기예요. 이를 통해 한국은 자국 영공 방어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공군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가지게 된 겁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 전투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방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여러 국가들이 KF-21을 도입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미 몇몇 중동 국가와 동남아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한국이 단순한 군사무기 수입국에서 이제는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그런데 이 전투기에 대해 태국에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 기술이 부족하다. KF-21은 외국 기술의 조합일 뿐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한국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도 참고하고 협력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조합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외국의 도움으로만 치부해버리다니 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태국 내에서는 한국의 전투기는 실전 경험이 없다는 식의 말도 나오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국은 KF-21의 개발을 통해 자국의 공군력을 넘어 국제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강국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태국 내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려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이 싸서 팔리는 것뿐이다. 기술력은 아직도 우리나라만 못하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이 K9 자주포나 현무 미사일 같은 고성능 무기를 수출한 성공 사례도 태국에서는 저가 전략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걸 듣고 있자면 참 안타깝더군요. 특히 최근 태국의 행보를 보면 그런 비하 발언이 더욱 모순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현재 추진 중인 군 현대화 비전 2026 계획에서 한국 무기 체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T-50 훈련기, FA-50 경전투기, 그리고 천궁2 유도무기 체계 도입을 협의 중이며 특히 2차 호위함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이 이처럼 한국 무기 체계를 자국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태국 해군이 운영 중인 푸미폰, 아둔야데탐이 한국에서 건조된 1차 호위함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태국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한국 무기는 가격이 싸서 팔리는 것뿐이라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FA-50 전투기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는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의 군사적 성과를 폄하하려는 발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의 급성장과 국제적 위상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콕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군 현대화 계획에서는 여전히 한국 무기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에 대한 태국의 평가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태국의 모순된 태도는 한국 무기 체계의 실질적인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요인에 의해 한국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성장을 질투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제가 방콕에서 지내면서 느낀 건 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덮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비난하는 모습은 사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태국의 모순된 태도는 한국 무기 체계의 실질적인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요인에 의해 한국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성공이 태국 내부에서 일종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을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뒤이어 미국의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까지 등장해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B-1B는 단순한 폭격기가 아닙니다.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그 속도는 음속을 넘나들어 적의 방공망을 뚫고 주요 타격 지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디든 작전할 수 있는 긴 항속거리를 갖추고 있어 전략적 공포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이렇게 강력한 폭격기가 한국의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단순한 과시용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B-1B가 가진 무서운 전투력을 보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이러한 무기가 그저 억지력으로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 억지력으로서만 사용되기를 결코 실제 전쟁터에서 이 폭격기의 강력한 화력이 발휘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태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과시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태국 언론들은 한국이 새로운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을 두고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과도하게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입장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동남아시아의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태국은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태국이 이렇게 친중 성향을 보이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이 중국 의존을 심화한다면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도 동시에 군 현대화 비전 2026 계획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태국의 정치적 노림수가 더욱 분명해지는 듯합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행보가 태국의 전략적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이 한국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경제적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접목시킨다면 태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국이 처한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가 더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진정한 협력의 파트너로 삼는다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있는 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역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을 단순히 정치적 노림수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이자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지기 전에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과 태국 모두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서로 간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함께 나아갈 방법을 모색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양국이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두 나라가 모두 평화롭고 상호 존중 속에서 번영을 이루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